맥컬리 컬킨은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과 7남매, 이렇게 총 9식구가 북적거리며 한 집에서 살았는데 방 한 개가 전부인 비좁은 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교회 관리인, 어머니는 전화교환원으로 일을 했지만 맞벌이를 해도 7남매를 키우기에는 턱없이 생활비가 부족했죠. 이 시절 맥컬리는 형과 누나를 따라 종종 극장에 가곤 했었습니다. 영화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두컴컴한 객석 밑을 더듬거리며 관객들이 떨군 동전들을 줍기 위함이었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아버지는 결국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생활전선에 뛰어들게 합니다. 이때 생각했던 것이 바로 아역배우였죠. 아버지는 젊었을 때 배우 활동을 했었고 친동생도 할리우드 배우였기 때문에 나름 이쪽 세계의 정보가 있었습니다. 그의 동생은 보니 베델리아인데 다이하드 시리즈에서 브루스 윌리스의 아내 역으로 나왔죠. 이렇게 해서 맥컬리는 5살 때부터 연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연극, 드라마, 영화를 가리지 않고 써주는 곳은 다 출연했고 귀여운 외모와 연기력으로 금세 주목을 받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전국적으로 얼굴을 알린 것은 1989년작 아저씨는 못 말려 라는 영화였습니다. 90년대 특유의 색감과 따뜻한 분위기가 매력적인 이 가족영화는 제작비의 5배를 넘게 벌어들이며 전국적인 흥행을 기록했습니다. 말썽꾸러기 새 조카를 돌보는 삼촌의 이야기였는데 이때 막내 조카로 나온 맥컬리는 감초 역할을 톡톡히 했죠. 이 영화의 감독은 인터뷰에서 맥컬리가 촬영장에 오는 날이면 항상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다. 이 꼬마에게는 주변을 밝게 물들이는 특유의 사랑스러움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8살 꼬마를 촬영 내내 지켜본 감독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예 이 아이를 주연으로 새로운 영화를 만들어보고 싶다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그를 주연으로 한 영화가 탄생되게 되는데 이 영화가 바로 전설의 그 영화 나홀로 집에입니다. 이 영화는 개봉 전까지만 해도 아무런 기대를 받지 못하는 영화였습니다. 딱히 인지도 있는 배우가 출연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많이 들어간 영화도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이 영화의 개봉 당시 경쟁작은 스포츠 영화 역사상 가장 성공한 시리즈라고 불리는 로키5였죠. 나홀로 집에는 심지어 제작 취소가 될 뻔도 했는데 원래 이 영화를 제작하고 있던 워너브라더스는 제작비를 회수하지 못할 것 같아 제작 도중 20세기 폭스로 판권을 넘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개봉 후 예상과는 달리 이 영화는 선풍적인 반응을 이끌어냈고 영화사의 길이 남을 초대박 흥행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당시 역대 흥행 순위 3위를 차지할 정도였죠. 역대 1위는 1982년작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E.T.였으며 역대 2위는 1977년에 개봉한 스타워즈였습니다. 나홀로 집에는 제작비의 25배를 넘게 벌어들이는 믿지 못할 성과를 냈고 이때 벌어들인 돈은 현재 물가로 환산하면 1조 원도 가뿐히 넘는 수준의 어마어마한 액수였습니다. 전 세계는 이렇게 10살 금발 소년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각종 토크쇼에서 그를 초청했고 주요 시상식에서도 역대 최연소로 수상 후보 발표를 맡기도 할 정도였죠. Welcome you to the 17th annual People's Choice Awards, a show that's been around longer than I have. 그의 인기는 후속작인 나홀로 집의 2로도 이어졌습니다. 몸값도 천정부지로 치솟아 1편에서 받았던 출연료의 40배를 넘게 받으며 최고의 스타 대접을 받았습니다. 9식구가 다닥다닥 붙어 살던 원룸에서 뉴욕 한복판의 고급 아파트로 이사를 갔고 교회에서 잡무를 담당하던 그의 아버지는 바로 일을 그만두고 맥컬리의 전속 매니저가 되었습니다. 스타를 꿈꾸며 무명배우 시절을 보냈던 아버지는 아들 덕분에 할리우드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50인의 목록에도 뽑히며 단숨에 영화계의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만족할 줄 몰랐습니다. 부와 명예를 거머쥔 그의 욕심은 나날이 커져만 갔죠. 맥컬리의 출연을 담보로 다른 형제들을 함께 써달라는 조건을 달기도 했고 대사가 마음에 안 든다며 고쳐오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맥컬리를 돈벌이 수단처럼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맥컬리는 아버지에게 망치기만 해봐, 가만 안 둘 테니까 라는 말을 시도 때도 없이 들었다고 합니다. 방송 스케줄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갈 때마다 아버지와 단둘이 호텔에 갇혀 있는 것이 감옥 같았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심지어 끔찍한 캐릭터를 연기하게 했습니다. 1993년작 위험한 아이라는 영화였죠.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충격적인 캐릭터였습니다. 사람처럼 보이게 만든 인형을 떨어뜨려 대형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합니다. 이 영화에서의 그의 사악한 웃음과 행동은 소름 끼치는 장면들을 만들어내며 전 세계가 사랑했던 귀엽고 사랑스러운 꼬마 이미지를 순식간에 앗아갔습니다. 아버지의 폭언은 점점 심해져 나중에는 쓸데없는 고집까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SNL 출연을 앞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당시 SNL은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코미디 프로라 원활한 진행을 위해 큐카드로 배우들에게 신호를 주고 대사를 알려주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큐카드 전문 인력만 수십 명이 있을 정도였죠. 그런데 맥컬리의 아버지는 기껏 만들어 놓은 카드를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모든 대사를 외워서 하라는 요구를 한 것이죠. 결국 맥컬리를 비롯한 출연진은 1시간에 달하는 생방송 대본을 외워서 진행했어야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었죠. 이 시절 여기저기 끌려다니던 맥컬리를 영화 관계자들은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그 중에는 나홀로 집의 감독 크리스
크리스 콜럼버스도 있었죠. 아역 배우들과 많은 작업을 했었던 이 감독은 이들이 겪는 고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나홀로 집에에서 여자아이 사진을 보고 못생겼다고 놀라는 장면을 찍을 때 실제 여자아이의 사진을 써서 촬영하면 그 아이에게 상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 아들을 못생긴 여자아이처럼 꾸며서 촬영을 하기도 했었죠. 이렇듯 아역 배우들은 보다 더 섬세한 케어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감독은 이 시절 시도 때도 없이 스크린에 나오는 맥컬리의 모습을 보며 분명 아이가 감당할 수 있는 스케줄이 아닌 것 같아 안타까웠다고 합니다. 감독의 예상대로 이 시절 맥컬리는 과부하에 걸려 있었습니다. 평범한 유년 시절이라는 것도 없었죠. 학교에 가는 날보다 빠지는 날이 더 많았고 그러다 보니 친구를 사귈 수도 없었습니다. 눈코 뜰 새 없는 스케줄로 인해 자주 알아누웠지만 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맥컬리를 촬영장으로 내몰았습니다. 이로 인해 그 나이 때 배우로서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달성하게 되는데 7년 동안 무려 17편에 달하는 영화를 찍는 엄청난 다작 활동을 하게 된 것이죠. 이런 맥컬리가 아버지의 족쇄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잇따른 흥행 실패 덕분이었습니다. 발레까지 배워가며 연기한 뮤지컬 영화 호두까기 인형은 제작비의 10분의 1도 회수하지 못한 채 처참히 망했고 실사와 애니메이션을 섞은 영화 페이지 마스터에서는 직접 연기도 하고 캐릭터 더빙까지 맡았지만 역시 흥행 참패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해에 개봉된 리치에서는 어린 재벌 캐릭터를 맡아 간만에 훈훈한 가족 영화를 선보였는데 훗날 비디오 시장에서는 재평가를 받아 꽤나 좋은 반응을 받았지만 개봉 당시에는 또 식상한 맥컬리식 가족 코미디라며 흥행에 실패했습니다. 이 즈음에서는 맥컬리의 연기력에 대한 혹평도 잇따랐는데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연기이다, 몸동작이 항상 어색하다라는 평가가 주를 이뤘습니다. 그해 최악의 남자 배우상 후보에 오르기까지 할 정도였죠. 그도 그럴 것이 이 시기의 맥컬리에게는 더 이상 연기에 대한 열정이 없었습니다. 그저 촬영장에 끌려가 연기하는 기계처럼 일을 하고 돌아올 뿐이었죠. 촬영장에서도 트레일러에 처박혀 있기만 했는데 하루는 팬들이 몰려와 트레일러를 흔들어댔고 이들이 사라질 때까지 공포에 떨며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날 이후 광장공포증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연기력에 대한 혹평 외에도 맥컬리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언제까지나 나홀로 집의 케빈처럼 앙증맞고 사랑스러운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관객들의 마음과는 달리 해가 지날수록 앳된 티를 벗기 시작하는 그의 외모 변화를 막을 수는 없었죠. 리치를 촬영할 당시만 해도 중학생의 신분으로 초등학생을 연기하던 상황이었는데 최대한 아이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일부러 큼직한 소품을 사용하거나 다른 배우들을 장신으로 캐스팅해서 상대적으로 그가 작아 보이게끔 연출하기도 했었습니다. 한때 세계가 주목하던 금발의 꼬마는 더 이상 흥행보증 수표가 아니었습니다. 러브콜은 점점 끊기기 시작했고 이에 부모님도 맥컬리에게 작품 활동을 시키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부모님은 바로 별거에 들어가 이혼 소송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를 회상하며 맥컬리는 내 생에 가장 좋았던 순간 중 하나였다며 아버지가 집을 나가고 나서야 웃음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맥컬리는 1994년 14살의 나이로 작품 활동을 중단합니다. 맥컬리가 은퇴 후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부모님의 보호자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었습니다. 소송을 통해 법적 보호자로서의 권한을 없애 더 이상 자신의 의사를 무시하고 계약을 맺는 것을 막았죠. 부모님은 이혼하는 과정에서 양육권과 재산권 싸움을 치열하게 벌였습니다. 다행히도 미국에는 당시 제키 쿠건법이라는 아역 배우를 보호하는 법적 시스템이 있었는데 아역 배우의 출연료 중 15%를 성인이 될 때까지 아무도 건드릴 수 없게 하는 제도입니다. 덕분에 맥컬리는 꽤나 큰 액수의 돈을 부모님의 손으로부터 지킬 수 있었죠. 그는 이혼 소송 시기를 회상하며 나를 사랑해서 양육권을 차지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벌어들일 돈을 생각해서 싸우는 것 같았다. 그게 너무 슬펐다 하고 말했습니다. 치열하던 법정 싸움은 아버지가 상습적으로 폭언을 일삼았던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해 결국 어머니가 양육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에게 가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그나마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훗날 공개 인터뷰에서 더 이상 맥컬리를 내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맥컬리 역시 이 소송 이후 두 번 다시 아버지에게 연락하지도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평범한 중학생으로 돌아간 맥컬리는 학교에 가는 것이 너무나도 설렜습니다. 그간 어른들 속에서 지내느라 또래와 어울릴 일도 친구를 사귈 일도 없었죠. 하지만 그의 바람과는 달리 교내 생활은 그리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특별 취급을 받았고 어딜 가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평범하게 친구들과 어울리기 힘들었죠. 한 번은 길거리를 걷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다가와 모자를 휙 낚아채더니 오, 맥컬리 맞네. 근데 실물이 별로 귀엽지가 않다 라고 말하고 간 적도 있었습니다. 친구와 원 없이 밖에서 놀아보고 싶다던 그의 꿈은 결국 손에 잡히지 않는 신기루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의 최고의 친구는 TV가 되었습니다. 집에서 뒹굴거리며 TV를 보는 것이 그의 유일한 스트레스 분출구였죠. 물론 크리스마스 시즌에 나홀로 집에가 방영될 때면 언제나 채널을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맥컬리가 비교
비교적 평범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건 예술학교로 전학을 가면서부터였습니다. 이 학교에는 발레리나, 골프 선수, 배우 등 다양한 예술 분야의 영재들이 다녔는데 공통점이 많은 아이들이다 보니 더 편하게 다가갈 수 있었고 드디어 꿈꿔왔던 또래들과의 평범한 고등학교 생활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또 마냥 평범한 것은 아니었죠. 학교를 다니며 아역배우 출신인 레이첼 마이너와 연인 관계가 되었는데 사귀었다 헤어졌다를 반복하다가 맥컬리는 두 번 다시는 헤어지기 싫다는 생각에 프로포즈를 해버렸습니다. 결국 이 둘은 17살의 나이에 결혼식을 올립니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 충동적으로 한 결혼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고 결혼 2년 차에 별거에 들어가더니 4년 차에는 결국 이혼을 하게 됩니다. 맥컬리는 만 18세가 되던 해 법적으로 성인이 되어 드디어 생애 처음으로 자신이 벌어들였던 수입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은행에 가서 계좌 열람을 요청했는데 이때 잔액을 확인하고는 화들짝 놀랐다고 합니다. 10만 원도 안 되는 끔찍한 잔고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예상보다도 어마어마한 금액이 있었던 것이죠. 그는 이 순간 평생 억지로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고 합니다. 이 경험을 초현실적이었다고 회상한 그는 도무지 내가 직접 번 돈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나와는 다른 존재의 꼬맹이가 열심히 일해서 벌어준 돈을 나는 그저 물려받는 기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맥컬리의 험난했던 유년 시절 그에게 큰 힘이 되었던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전설적인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이었죠. 뮤직비디오에 출연하면서 관계를 쌓기 시작했는데 그의 가정사를 알게 된 마이클 잭슨은 맥컬리에게서 자신의 유년 시절을 보았습니다. 마이클 잭슨 또한 5살 때부터 부모의 손에 이끌려 형제들과 함께 가수 생활을 했어야 했고 12살의 나이에 벌써 최연소로 빌보드 차트 1위에 오르기까지 할 정도로 어린 나이에 세계적인 명성을 거머쥔 스타였죠. 마이클 잭슨은 맥컬리를 자주 집으로 초대해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아버지처럼 그와 어울려 놀았습니다. 평범한 유년 시절을 갖지 못했던 마이클은 아이들과 함께 어울려 놀 때면 잃어버린 세월을 되찾은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클 잭슨은 아이들을 대저택으로 초대해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겼는데 그러다 보니 이들에게 부적절한 짓을 한다는 의혹이 생기기 시작했죠. 나중에는 뒷돈을 받고 거짓 증언했던 것이 밝혀지는 등 무죄 판결을 받아 오명을 벗기는 했지만 당시 마이클 잭슨은 꽤나 오랜 세월을 온갖 의혹에 시달리며 소송에 지쳐갔습니다. 언론도 앞다퉈 마이클이 했던 말에 앞뒤를 잘라 교묘하게 편집해 꼬리에 꼬리를 문 의혹을 만들어냈죠. 이때 맥컬리는 재판에 직접 증인으로 나서면서까지 그를 적극적으로 옹호했습니다. 그의 집에 여러 번 가서 놀고 먹고 자고 했었지만 단 한 번도 이상한 행동을 한 적이 없고 본 적도 없다며 그저 따뜻하고 상냥한 사람일 뿐이었다고 끝까지 그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마이클 잭슨이 세상을 떠나기 전 이 둘의 마지막 만남은 바로 이 법정에서였습니다. 맥컬리가 증인으로 참석했을 당시 화장실에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마이클은 맥컬리의 증언에 영향을 주고 싶지 않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때 둘은 서로를 보며 잔잔히 웃었다고 합니다. 소송만 끝나면 곧 만날 수 있을 줄 알았지만 마이클은 그날을 끝으로 영원히 볼 수 없었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은 후 8년 만에 컴백 발표를 하며 멋지게 재기하나 싶었는데 바로 전날까지만 해도 멀쩡한 모습으로 리허설을 하던 마이클 잭슨이 컴백 콘서트를 하기로 한 당일 아침 심장마비로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렇게 마이클 잭슨은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맥컬리는 마이클의 가족과 끈끈한 연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사망 당시 11살이던 딸 페리스 잭슨의 대부가 되어주기도 했는데 이 둘은 현재까지도 가까운 사이로 지내고 있으며 각자 팔에 같은 문신을 새기기도 했습니다. 맥컬리는 활동을 중단한 지 9년 만에 영화배우로서 복귀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한 영화의 주연을 맡았는데 아역스타로서의 그의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는 다소 충격적인 모습으로 등장했죠. 이 복귀작은 2003년작 파티 몬스터라는 실화 바탕의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에서 괴짜로 유명한 마이클 엘리그를 연기했는데 이 인물 특유의 기괴한 말투와 억양을 연기하며 진지하게 연기에 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하지만 이 영화는 처참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기분이 나빠지는 영화이다. 연출이 너무 촌스러워 몰입이 안 된다. 와 같은 혹평이 이어졌죠. 하지만 이 영화의 주연을 맡으며 그는 처음으로 등 떠밀려서 하는 것이 아닌 자신이 원해서 하는 연기를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연기에 욕심이 나기 시작했고 이듬해 바로 다른 영화에도 출연하게 됩니다. 2004년작 세이브드라는 영화였는데 하반신 마비로 인해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캐릭터를 연기했습니다. 촬영에 앞서 몇 개월 동안을 휠체어만 타고 다니며 익숙해지는 시간을 보냈고 실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을 만나 일상의 각종 동작들을 배우고 연습했습니다. 이때 그는 냉장고를 여는 것조차 그렇게 힘든 일이 될 수 있는지를 깨달았다며 더욱 자신의 삶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영화는 처음에는 불과 20개의 극장에서만 개봉되었지만 입소문을 타고 관객들이 점점 늘어 나중에는 600개가 넘는 곳에서 상영되었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 만에 드디어 유의미한 흥행 성적을 기록했던 것이죠. 그러나
연기에 재미를 붙여가던 이 시기 그에게는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친누나의 사망 소식이죠. 건강하던 친누나가 하루아침에 자동차 사고로 인해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같이 자신을 챙겨주던 누나의 사망 소식은 그를 절망케 했습니다. 게다가 시련은 한 번에 몰려왔죠. 당시 7년 동안이나 진지하게 사귀던 여자친구 밀라 쿠니스와도 이별을 겪게 되었습니다. 다시 날개를 펼치려 했던 그는 그렇게 나락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마약에도 손을 대기 시작하며 폐인처럼 지내기 시작했죠. 앙상하고 핏기 없는 얼굴이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심지어 맥컬리 컬킨이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는 소문마저 돌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2018년이 되었습니다. 나홀로즈베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선물과도 같은 영상이 공개됩니다. 구글 어시스턴트 광고 영상인데 나홀로즈베의 장면을 거의 30년 만에 그대로 재현해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와 동시에 지나간 세월도 실감하게 했죠. 2018년 이후부터는 꾸준히 오디션장에 드나들며 다시 배우 활동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도전했던 오디션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브래드 피트가 나온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였죠. 비록 이 영화의 배역을 따내지는 못했으나 그는 연기 복귀를 포기하지 않았고 인기 드라마 아메리칸 호러 스토리 시즌 10에서 비중 있는 캐릭터를 연기해 팬들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맥컬리 컬킨은 아역 시절 벌어놓은 돈을 알뜰하게 관리한 편이라 아직까지도 180억 원에 가까운 자산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 아시아계 배우 브렌다 송과 4년째 교제 중이며 올해에는 아들을 출산하기도 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누나의 이름을 따서 아들임에도 다코타라고 이름을 지었죠. 작년에는 어느덧 40번째 생일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그는 트위터에 혹시 나이 들었다는 기분을 좀 느끼고 싶나요? 제가 벌써 40살입니다. 소름 끼치죠? 라고 남겼습니다. 이 글은 역대 트위터 역사상 좋아요를 가장 많이 받은 게시물 5위의 랭크가 되었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소중한 좋아요 하나 꼭 받고 싶습니다.